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12월 27일 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또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하십니다. 그 제야 민주 인사들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게 국민의 예의다. 그래서 우리의 비호는 민주 회복과 평화적인 조국 통일에 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1979년 3월 1일 날 또 3월 1일. 예. 3월 1일을 기해서 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체를 결성을 하십니다. 3주년 기념인가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1979년 있는 3월 1일 날이네요. 예. 이제 3년 만이죠, 다시. 거기에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김대중 선생,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왕년의 용사들 다 모이셨네. 76년 네. 3.1 민주국선언 사건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시 뭉친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네. 참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인덕초. 중꺾마. 중꺾마 정말. 또 가족분들도 계속해서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도 투쟁을 하고 계셨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정희가 네. 바로 또 투옥시키지 못해요. 수감시키지를 못해. 왜? 저항이 더 커질까봐. 저항 세력이 더 날로 커져가고 있으니까.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사면은 특별 사면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잡아놓고 그런 법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제가 하긴 그렇네요. 김대중에 예. 대해서 그런 그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감시하는 경찰이나 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나돌아다니시고 하지 말라는 일 자꾸 하시고 위에서는 자꾸 쪼고. 네. 국제 여론이 그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박정희 정권의 공격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또 인권을 국정에 상당한 과제로 들고 나온 카터가 대통령이 됐죠. 지미 카터가. 그래가지고 한미 관계가 박동선 게이트라든지 또 김영욱이라는 박정희 정권 때 한때 최고 실세였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석상에서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971년에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김대중의 승리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김대중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중앙정보부장만이 알 수 있는 극비 사항들을 미 의회 청문회장에서 서슴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보도하는 미국의 언론들. 네. 이건 세계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미국의 미디어들이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에 대한 그 국민연합의 예. 그 결성을 바라보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신민당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978년 12월 12일 총선 국면에서 지지도가 공화당보다 득표율이 앞섰다. 이래가지고 신민당 내부에서 선명야당 투쟁을 합니다. 그 전에 그 당시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섰을 때 대표는 이철성 씨예요. 근데 이철성 씨가 중도통합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신체제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용야당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선명야당, 대칭적 언어로 선명야당 건설, 선명야당으로 가야 된다. 이 선명야당이라는 의견이 분분해져요. 그런데 이제 1979년 5월 30일이 그 전당대회입니다. 신민당. 거기서 이제 새로운 당 총재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씨도 총재로 출마를 하는데 뭐 조윤영 씨, 이기택 씨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출마를 해요.
선명야당을 위해서. 근데 김영삼 씨가 1975년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그때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야 영수회담을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그때 김영삼 씨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회담한 내용을 밖에 나와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씁니다. 봉인해버려요. 네. 반드시 야당 총재 입장에서 집권의 예. 대표인 대통령하고 대담을 하고 왔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 국민 앞에서 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기자들 통해서 회견을 해가지고 딱 말을 닫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두 분의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때가 이제 뭔가 밝힐 수 없는. 유경수 여사 피습 사건 이후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김영삼 씨가 선명한 유신 반대 투쟁을 안 해요. 예. 그것은 차기 정권 운운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번 유신 일기로 끝나요. 일테면. 예. 그런 속에서 1977년에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이철성이 집단 지도체제를 걸고 나옵니다.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식.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는 이재명 당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이재명 당인데 형식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말은 이재명은 대표고 최고위원들이 몇이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등등. 이런 식 체제로 이철성 대표 최고위원 또 최고위원 뭐 신도환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 그럽니다. 그것보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가 그에 지지요. 이철성이한테. 그래서 이철성이가 1977년에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표 지원하면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유신에 협조적이에요. 그걸 이제 깨부숴야 된다. 그 이제 19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선명 야당으로 가야 된다. 거의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의 선명 야당 투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철성 대 김영삼, 조윤영, 이기택 뭐 이렇게 이제 후보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의원 여러 가지 판세를 분석해 보면은 이철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후보가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근데 조윤영 씨나 이기택 씨가 물러설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선명야당 주장하기는 했어요. 그럼요. 그럼 왜 꼭 YS였나요? 아니, 네. 그때 이제 이기택 씨도 선명했고, 그 다음에 조윤영 씨도 굉장히 고문도 당했고, 이전에 끌려가서. 그 조윤영 씨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죠. 박정희 정권에. 그때 왜냐면 그 전에 그 YS가 뭐 입을 닫았던 그런 걸 보면서 YS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중 당시 동교동 김대중 선생이 볼 때는 판세가 이렇게 후보가 4명, 5명 속에 서면은 이철승이가 100전 100승이고 이쪽은 100전 100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뭐라 하십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최선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면은 선택할 수 없다면은 차선을 마저도 차선만 선택할 수 없다면은 차악을.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해야 된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차선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최선의 후보를 못 만들더라도 이 판세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최악의 최악 또는 차악의 이철승 그 체제로 또 가야 된다. 이래서 차선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선이라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이 이기기 위해서는 김영삼, 조윤영, 이기택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된다.
지금 현재 세 후보 중에서는 김영삼 씨가 네.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윤영 씨하고 이기택 씨를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 자진 사퇴는 어렵다. 그래서 1979년 5월 29일 날 5월 30일 전당대 하루 앞에 네. 중국 식당 아서원에서 대의원대 단합대가 열렸는데 네. 거기를 찾아갑니다. 네.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등장하니까 네. 대의원들의 열화 같은 반응이 어떻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대의원들이 김대중 벌써 없었잖아요. 납치당했었지. 네. 그 전에는 망명 활동했지. 또 수감 생활하셨지. 그 다음에 연금 가택연금에서 사람 하나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지. 방문계. 네. 그러니까 그리운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대의원들의 그런 마음들이 어떠겠어요? 그야말로 환호죠. 어떤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대로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절절하게 김영삼 지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철승의 중도 통합론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윤영과 이기택 씨를 자진 후보 사퇴를 시켜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네. 지지를 얻어서 총재가 되는 겁니다. 신민당 총재가. 네. 우리가 1967년 목포 이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당시 유진호 신민당 총재로부터 원내총무 지명을 받았지만 유진산 씨와 김영삼 씨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네. 원내총무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나눈 적 있죠.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원내총무 자리를 김영삼 씨가 꿰찼다고 이야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김영삼 씨를 엄청나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때 1979년 5월 30일에 김영삼 씨가 야당 총재가 안 됐다면 예. 신민당 총재 안 됐다면 아마 80년에 김영삼 씨 이름이 없을 거예요. 예. 11월 이후에. 예. 예. 바로 뭐 정확히 이제 5개월 후에 11억이 벌어지잖아요. 5월 30일이고 10월 26일이니까.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영삼 이 대통령이 네. 야당 총재라는 엄청난 혜택을 잊게 됩니다. 예. 김영삼을 지지하도록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 사실상- 주셨고, 예. 사실상 이제 선거대책 본부장 한 만들어 준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철승 신민당 총재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종교인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네. 이런 군사 독재 시절에 독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항하는 종교인들이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그러니까 종교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은 무리가 되니까 되게 네. 이제 종교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보면 보수 교단들이 있어요. 개신교 또는 카톨릭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게 한쪽을 포섭하면서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도 일부러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정치권도 네. 이제 약간 갈라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5년에는 사실 이제 YS가 좀 강력하게 좀 항의도 하고 저항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따로 영수회담 하는 과정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추정컨대 임자도 나중에 이 자리에 앉아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말 한마디에 이제 약간 흔들려서 이렇게 강한 투쟁보다는 이제 온건 유화적인 자세로 정부의 협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철승 총재도 그런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는 늘 이제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약간 온건한 사람들을 일부러 키워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좀 더 실어주거나 면을 살려줘서 자신의 통치의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통치수를 발휘하죠.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내세웠던 주장이 이제 중도 통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늘 모든 사회에서 이제 그런 통합
이제 너무 다투지 말자. 네. 너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꾸 삐딱하게 비판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꽤 또 설득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선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와 민주 사이의 타협이나 통합, 중도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의 중도 통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모순적인 관계가 그런 식으로 절당하게 절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선을 긋지만 이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는 또는 이제 저항을 하는 이제 야당 내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YS라든지 또는 뭐 이기택, 조윤영 이런 식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 유연함.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나 좀 뭐랄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냥 비타협적이니까. 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너무 유연하게 타협을 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 내면에는 분명한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분명한 일, 원칙과 네. 관련된 문제에서는 타협이란 없다. 그러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네. 좀 더 실용적으로 승리 가능한 쪽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독재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뭔가 이 합심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흩어지는 걸 막은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 민주화의 세력을 모으는 흩어지지 않게 뭔가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요 이미 그때 납치 사건 이후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장기 가택연금에 처해 계셨지만 90점이었죠. 말하자면은 현실 정치 쪽과 그 다음에 제야 민주사회 이런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인들 이 모든 그 관계망 속에서 90점 역할을 했죠. 네. 그것은 그분의 어떤 이 지혜로운 또 용기 있는 그런 지도력에서도 나왔지만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 네. 거기에 기반한 그분이 자의적으로 만드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신임으로부터 형성된 김대중 카리스마. 이래서 사실상의 김대중은 국내에서의 지도자의 어떤 90점 역할을 했고 네. 해외에서는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로 특별히 김대중의 주목을 했죠. 그래서 한국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로 연결되는 네. 어떻게 보면 코리아라는 그런 국가 어떤 이름보다도 국가명보다도 김대중을 더 빨리 아는 그러한 전도되는 그런 현실 상황까지 이미 70년대 후반에 설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의 어떤 사회적 그 어떤 위상이나 역할은 어마어마했던 거고. 네. 그래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을 악마화시켜가는 거죠. 그 악마를 더 확대시킨 사람이 또 전두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의 악마에는 전라도에 말하자면은 지역차별이 1970년대 있었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면서 그 거대한 피플 파워를 보면서 결국 전라도 광주 악마까지 같이 결부시켜서 네.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 전두환 신군부 집단 그리고 지금도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수구 보수 꼴통 집단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힘은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점에 두고 중심에 두고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시민 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연구를 해볼 그런 광대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